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에게 또 온 국민에게 계몽을 돋구는 그리고 또 깨달음을 마구마구 심어주는 유익한 영상을 이곳에서 꾸준히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이 이미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셨다면 아시겠는데 바로 이재명의 단행본,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 책을 저도 3번 읽으면서 이재명이 전과 사범 출신 범죄자인 건 알았지만 진짜 좌파 중에 극좌파구나. 이건 종북몰이 색깔론 이런 걸 펼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입과 본인의 글과 본인의 말로 이미 저는 좌파 극좌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선호합니다. 이런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그분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미군 철수해도 된다, 재벌 해체시켜야 된다, 현역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켜야 된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단행본을 통해 이재명의 실체를 늦게라도 온 국민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도대체 이재명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책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 책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출간이 되었고요. 당시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찰나에 자신도 알릴 겸 자신의 공약과 정책도 알릴 겸 책을 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의 위험성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4월 10일 총선 며칠 안 남았는데 거의 한 5, 6개월 전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산원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께서 각 메이저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책을 3번 읽어보면서 이 전체의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딱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 세 번째는 재벌 해체였습니다. 미군 철수 첫 번째는 미군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글이나 또 사람의 말을 보면 직접적인 표현 없이도 그 사람의 말의 꼭지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 사람의 사상, 주장, 견해가 99.9999999%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종목몰이로 저를 매장시키면 안 되니까요. 자, 첫 번째 156쪽에는 미군이 없어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북한보다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이 없으면 전략이 열세라는 일부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 다음 160쪽에는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다음 163쪽 독립국가인 우리는 미국에 맡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164쪽 동북아에서 독립국가로서 군 통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약소국들도 작전 통제권을 외국에 맡기지는 않는다. 작전 통제권 환수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조기에 환수 절차를 밟아 독립 자주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끔찍한 내용이 뭐냐면
다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뭐 미군 철수, 전자권 환수, 자주국방 큰 그림을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미군이 쥐고 있는 전시작전권, 그러니까 전자권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전자권은 첫 번째,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재명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8년에 창설이 되어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군과 또 연합군, 미군 양측의 제안과 의견을 조합해서 이 조합된 의견 그리고 제안을 총지휘 통솔하는 이 사령부를 한미연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지금 선동하는 것처럼 미국이 뭐 모든 작전권을 다 가지고 있다, 다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뭐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도 그 한미연합사의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이 군사력을 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방수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 우리가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6.25 전쟁 때는 더 미국에게 전자권에 강력한 권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셨습니까? 막바지에. 그쵸. 한국군을 미국의 동의 없이 허가 없이 그냥 북진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이 한미연합사도 그냥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막 시키려는 그런 선동을 막 하는데요.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애초부터 전자권을 계속 환수하는데 환수해서 누구 갖다 주려고요? 무엇을 목적으로 계속 환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똑똑하신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캐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자권을 만약 진짜 환수했다 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9.9999999 공부를 해보니까 99.9999999%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군 많지 않냐, 국방비도 북한보다 7배나 더 쏟고 있는데 우린 미군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좀 압도적인 비중으로 갖고 있는 거는 육군뿐이지 공군과 해군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많이 딸리는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시면 좋은 팩트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1, 2위가 바로 미국의 공군과 미국의 해군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의 항공모함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위에서 5위까지인가 6위까지인가 다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와 상대하는 그 나라는 한순간에 작살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게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우리가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사건으로 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모든 리스크를 다 걸어서 어렵디 이 한미동맹을 체결했는데 반드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한미동맹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또 이 종북 사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를 이토록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서 정말 많은 보탬을 주었던 미국을 한순간에도 잃을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자주 국방이 가능할까? 절대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도움이 공군, 해군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이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해요. 정보 체계. 근데 이 정보는 요즘은 전쟁할 때 다 어디에서 옵니까? 인공위성에서 오잖아요. 근데 인공위성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그냥 뭐 KFC,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차원의 미국이 아니라 얼마나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지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지금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서 까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세계 1등 가는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박수가 한번 가야 돼요. 박수. 정말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은혜이고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적 사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는 초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그나마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느냐 했을 때 미국의 공군 지원받고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 정보 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자권 환수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권을 실제로 환수를 했을 때 사실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자주국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딱 전자권 환수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는 정치인을 우리가 유심하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의 사상과 노선, 정치적 노선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167쪽에는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남과 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자주통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방금 자주국방, 밑에서는 지금 자주통일인데 뭐든지 자주자가 나오면 기피대상 1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심지어 조선시대도 그리고 또 사실 조선이 왜 망했나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망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자주적으로 모든 문을 그냥 닫아버린다. closed door policy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자주적인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제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국제적 관계에서의 도움이 상호간의 도움, 상호간의 동맹, 상호간의 소통 이런 교류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자주 통일을 하겠다? 사실 뭐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을 했을 때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자주 통일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통일을 불러대는데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례로도 한 번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의 1차 체제전쟁이라고 할 만큼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 그리고 48년 8월 15일 건국 직전에 이 3년가량 동안 우리나라에 박헌영을 주도한 남노당 세력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 남한을 싹 다 적화시키려고 했던 이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또 많은 무고한 경찰들이 제주 4.3 때나 대구 11 때나 뭐 9월 총파업 때나 여순 반란 때나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경찰들만 요즘 역사관 좌익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과 이승만 대통령을 매장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 경찰들이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죽었나요? 그 남노당의 간첩 세력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 폭동, 반란을 일으켰던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인질극을 벌이니까 이렇게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애초부터 저희가 뭐 그것도 다루려면 또 영상을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만 봐도 남과 북이 뭐 좌우합작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좌우합작을 시도한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이념이 더 강한 좌측의 공산주의자들의 완전 장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저희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재 정치계의 상태를 여러분이 최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 그리고 그 비례대표 후보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진보당의 후보들, 그분들의 그 배경, 그분들의 활동, 이력,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신다면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우리가 뭐 전작권을 환수하고 뭐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권한을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해줄까,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해줄까,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자주 통일을 이름 걸고 활동해온 단체들, 인물들 전부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 한미동맹 파기해라, 국보법 폐지시켜라. 또 이들이 다 북한과 접촉해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창원 간첩단 사건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터졌고, 또 그 간첩단 지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빛 좋은 개살구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다룰 때에는 이재명이 143쪽에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였는데요. 로마, 4세기 로마의 군사 전술가였던 레나투스가 그의 논문 군사론 제3권 중에서 Civis pacem para bellum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군사력의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를 선동시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군사력에 대한 이걸 모르는, 개념을 모르시는 건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때 합의했던 내용을 다 추진했어야 한다라고 146쪽에 언급을 하는데요. 이 14 남북 정상선언은요, 저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항상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월 4일에 14 남북 공동선언, 이건 노무현과 김정일 때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 2018년 4.17 판문점 선언, 문재인과 김정은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뭐냐면 6.15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선언서인데, 6.15가 그럼 뭐냐,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15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진짜 속된 말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사건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제1항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다뤘죠. 자주통일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자주통일이라는 것은 선악과예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잡아먹기 위한 선악과인데, 일단 1항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무슨 연방제안이냐,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다. 이게 김대중이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대한 책자를 따로 더 저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책자를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 도대체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 했을 때, 김일성이 초반에 고려연방제라는 걸 제안했어요. 이 고려연방제가
막 국보법도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미군도 철수시켜야 되고 너무 적나라하니까 남한이 이 고려연방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정일 때부터 무엇을 제안하냐?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고려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단계인데 이 낮은 단계가 뭐냐? 한 민족, 한 국가, 두 체제, 두 자치 정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연방제, 한 국가인데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뭐 그걸 이제 뭐 인용을 하던 그걸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도 한 민족인데, 한 국가인데 남측의 정부 하나, 북측의 정부 하나 이렇게 나눠서 서로 공존을 하다가 차츰차츰 이것을 더 높은 단계까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과정이 걸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게요. 미국은요 50개의 주로 나눠졌어도 체제가 동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지만 북한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주체 사상 종교의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한강에 배 타고 북한에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인민이라고 표현하겠죠. 인민들이 한강배를 타고 이렇게 남한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또 위에 개성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상업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공산주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게 통일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고 꿍꿍이는 결국 뭐냐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샥 말만 거창하지 결국에는 두 체제 중 하나가 다른 체제를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가 항상 잡아먹는다고 했나요? 역사를 보면 이념이 더 강한 쪽이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이념이 강한 쪽이 더 어디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교의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연방제 통일은 흡수 통일, 공산 통일을 의미하고 있고 이걸 알면서도 가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웃으면서 서명한 3대 좌파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막 계승받는다. 하나의 롤모델이다. 김대중이 걸어왔던 그 길 영화가 막 나오고 노무현을 그 본딴 영화 뭡니까? 변호인이란 영화가 나오고 또 문재인 진짜 책방까지 낼 수 있고 왜 그렇게 이 나라를 속된 말로 팔아넘기신 분들이 그만큼의 특권을 누리는가 하면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굉장히 간교하게 정치 외교를 하신 북한과의 정치 외교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우매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제가 능력이 뭐가 사실 있습니까? 그냥 카메라 한 대 켜고 지금 제 방에서 영상 찍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으니까 많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 해체입니다. 대기업 해체 13조. 야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99%를 위한 흑수저들의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가장 손쉽게 쓰는 수단, 선동 수단이 바로 갈라치기인데 그게 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99%가 흑수저고 1%가 금수저인데 국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흑수저들을 위한 세상을 실현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 논리에 선동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힘들게 자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저소득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매달 저희 아버지가 150만 원 정도 집에 들고 오셨는데 그것도 매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물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사례를 받으시지만 거의 한 1년에 6개월은 받고 6개월은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50만 원을 들고 오시는 날에도 집에 오시는 길에 그 길에서 과일 파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금남시장 쪽에서 살았거든요. 금호동 금남시장. 그러면 그 할머니들 다 야채 사드리고, 사실 썩은 과일 야채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다 사드리고, 누구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리고, 그래서 좀 초반에는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서 샤워를 할 때 녹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근데 그 녹물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자라면서도 한 번도 제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까닭은 제 주변에서 정말 감사하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만큼 누굴 만났냐가 중요한데, 저는 제가 살아면서 넌 흙수저야, 너의 기회를 잘 사는 애들이 다 뺏어갔어, 이렇게 세뇌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네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사회야 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많이 가난했지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잖아요. 공부, 학비, 요즘은 학교가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사교육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꽃제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는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막 화려한 그런 업적은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노력한 만큼 얻은 성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99% 흙수저들과 1%의 금수저를 나누는 것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흙수저도 아닌 우리들을 흙수저라고 선동 세뇌를 시켜서 저희를 다 무력화시키고, 충분히 저희가 노력해서 경쟁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좌파가 아닐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대한민국이 금수저로 시작했으니까 흙수저가 아니라 그냥 똥수저로 시작했죠. 저희가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였고요. 저희가 복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북한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 기둥을 붙잡으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보세요.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무엇을 도대체 그렇게 아신다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선동을 하시는지, 진짜 이런 갈라치기는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 진짜 젊은이들을 위한 게 뭐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쟁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경쟁을 할 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쟁을 할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미자립 청년들이나 미자립 청소년들,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어려움,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해야 되고 충분히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정신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데, 정말 이승만의 이 4대 건국 기둥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해체시키겠다, 재벌 체제 전체를 해체시키겠다,
85쪽에 그렇게 87쪽에 등등등 계속 나오는데요. 재벌 해체되는 순간 저희 나라는 망합니다. 이 대기업들이 남아있을까요? 절대 안 남아있습니다. 다 해외로 가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케아인 거 아시나요? 이케아가 원래 스웨덴 거였는데 지금은 네덜란드로 본사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뭐 사실 대기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자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왜 대기업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기업이 된 거예요. 물론 대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부정부패하고 부도덕, 비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훨씬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을 마치 재벌들, 대기업들은 사회에 온갖 악을 끼치는 집단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뭐 좌파들이 저희가 막 다 종북 세력이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왜 우리한테 그러냐, 소수의 종북 세력 왜 좌파 전체를 이렇게 매장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본인들이 다른 이런 집단들을 공격할 때는 그런 논리를 쓰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이 왜 대기업까지 됐느냐 생각을 했을 때 연필공장 예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연필공장을 세우기까지 그 연필공장의 사장은 어떤 과정을 겪으셨겠어요. 진짜 그 자본을 모으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 자본을 모으고 나서 공장을 세울 때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쳐서 공장에 뭐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사실 그건 좀 이상한 예시네요. 뭐 홍수가 나서 공장 기계들이 다 망가졌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해보고 또 이득도 보면서 막 하다가 드디어 연필 공장을 세웠고, 또 이 연필 공장이 운영이 되도록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와서 뭐만 하면 되냐,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 나무 자루를 그냥 연필깎이다 집어넣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연필이 나와요. 그것만 하고 이제 퇴근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회장은 그 공장을 세우기까지의 손해와 그 리스크와 그 모든 걸 감수했는데도 공장을 계속 일궈나가고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하는 중에도 죽는 그날까지 이분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외에도 집에 있을 때 무슨 생각만 할까요? 공장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무엇을 이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재료들을 가져야 되고, 옆에 있는 저 공장집이랑 저 연필 공장이랑 경쟁을 할 때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향상, 더 좋은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른데 그 노동자가 하루는 기분이 나빠서 왜 저 사장은 사무실에 그냥 떡하니 앉아있고 우리는 맨날 쎄빠지게 연필 돌리고 있는데 불평하면서 임금을 똑같이 줘라, 모두 다 똑같이 사회주의처럼 평등하게 나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줘도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초등학생한테 야, 너 일주일 전부터 공부했는데 네 친구가 시험 1시간 전에 공부했는데 똑같은 성적 주면 괜찮을까?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는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양극화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흘 동안 공부한 학생과 시험 하루 전날 1시간 공부한 학생과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불평등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측의 학생이 노력하지 않아도 쟤처럼 똑같은 이득을 보고 싶어, 이것밖에 이걸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조금 길긴 해서 앞으로 이렇게 3분
단으로 좀 나눠서 또 영상을 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여러분이 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을 그냥 들으시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농, 건국 4대 정신을 맨날 외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할 때에 이 건국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나 저와 같이 여러분의 해안을 또 여러분의 분별력을 키우는 앞으로의 1년의 또 과정과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요, 짧게 너무 유익한 영상을 최근에 접해서 이 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진짜 저희가 이재명의 실체를 알아봤잖아요. 이재명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지금 이재명이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 있고 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들을 본인 다 입맛으로 선정을 한 걸 보면 그와 똑같은 사상, 똑같은 견해, 똑같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라고 밖에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진짜 돌아오는 총선은
그냥 일반 총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마느냐, 존재하느냐, 이 땅에서 사라지고 공산 통일되느냐, 이 어마무시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진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뽑지 말아라 이 말을 선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향하는 쪽으로 꼭 투표, 올바른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메리였고요.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위해 꼭 안녕메리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힘찬 열기와 또 에너지와 또 기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